근로소득.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실기 시험 문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말정산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로소득은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 급료, 임금, 연금, 상여금 따위가 있는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1번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의 급여. 그 다음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 받는 거. 상여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상여. 금액. 이것도 인정상여라고 해서 상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제외하고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이런 것도 다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자, 요거는 좀 봐두셔야 돼요. 직무발명보상금. 자, 근무하면서 받게 되면 얘는 급여로 보는 거고, 그리고 500만 원, 자, 밑에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요거까지.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그래서 기밀비, 교재비, 여비, 그래서 판공비 이런 것들을 다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자, 밑에 보세요. 기억해 보면 기밀비, 판공비를 포함해서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불분명하면 이건 그 받아간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 확인이 되면 회사에서 필요 경비로 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는 거야. 회사 업무를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음 니은의 여비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로금이나 위로금이나 학자금도 다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리고 각종 수당도 다 근로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내에 내근 사원이 받는 집금수당. 그 다음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 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등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자, 이런 것들도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자, 이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439페이지에 조금 있다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땐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꼭 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좀 특이한 경우라서 자,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보라는 건데 첫 번째, 출자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회사에 출자한 임원이에요. 근데 이 임원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살아.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택을 하나 얻어줬어요. 회사 가까운 데에다가. 그럼 이 사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얻는 이익도 다 뭘로 보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만 비출자 임원 그리고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출자 임원만 그렇더라. 다음 2번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부산이야. 근데 회사가 서울이에요.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집을 이사하기로 한 거야, 서울로. 근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오려고 해도 1억이 부족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다가 저 서울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갖고 1억만 빌려주세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래, 그러면은 너 이자 안 받고 내가 1억 빌려줄게. 그러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만 중소기업의 종업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다음 넘어가셔서 종업원이 보험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회사에서 돈을 내주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으로는 과세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첫 번째 경조금.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보험료 중에 법인 부담 퇴직연금 기여금, 그 다음에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 1인당 70만 원 한도로, 그 다음 임직원 손해배상 보험료 회사에서 내준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2번에 비과세 근로소득. 자, 얘는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과세 근로소득. 자, 첫 번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그래서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다. 여러분들 일직이나 숙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잠을 잘 수 있게끔 여관비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도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 진하게 나와 있죠? 별표 치세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에. 자,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요.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처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자, 우리 회사 직원이 영업부 직원인데 자기 명의의 차량이어야 돼요. 자기 명의여야 됩니다. 자기 명의의 차량을 출퇴근에 쓰고 그 다음에 업무 영업하면서도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 여기 거래처 갔다 오느라고 기름값 얼마 들었어? 기름값 줘. 안 주는 거예요. 기름값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종업원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어도 안 됩니다.
종업원 본인 명의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건 그냥 한번 보세요.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경찰 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이런 것들은 비과세한다. 우리는 이런 업종이 아니니까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다음 4번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게 시험 문제에 초중등교육법에 관련된 거 말고요. 우리 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연구수당을 준 거예요. 연구보조비를. 그건 비과세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왔었는데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다가 하나만 써 놓으세요.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구보조비.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실기시험에. 자, 그 다음에 방송통신신문사의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도 나올 일이 없겠죠. 자, 넘어가셔서 또 중요한 얘기 나와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이것도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가 되려면 요건이 있대요. 첫 번째,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여야 된다. 우리 시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공장,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영업직이나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과세가 돼요. 근데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돼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면서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됩니다. 그럼 줄여서 얘기하면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면서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실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일 것. 뭐 이거 자체가 연장근로 수당이니까. 자, 그럼 비과세는 얼마까지 해주느냐?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고요.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 요거까지. 자, 이것도 실기에 나오는 문제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급여. 그래서 1번. 얘도 중요합니다. 사내 급식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받으면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가 되는데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밥도 주고 식사도 주고 월 10만 원의 식대를 주면 그 10만 원은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밥을 회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 첫 번째 각종 법률에 의하여 받는 금액.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자, 이거 불쌍하잖아요. 회사에서 여러분 산재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업재해보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재보험. 그럼 산재보험이라는 건 일하다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산 전후 휴가급여도 다 비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학자금 중에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어. 일을 너무 못해. 그래서 회사에서 야, 너 가서 교육 좀 받고 와.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 근데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출산 보육 관련 급여. 그래서 기업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 옆에다 써놓으세요. 육아수당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험 문제는요. 육아수당으로 나와요. 육아수당. 6세 이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을 때 자, 육아수당으로 실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해주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이 얘기고요. 자,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441페이지에 국외 근로시 받은 급여. 자, 외국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는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에 월 100만 원, 외항 선원이라든지 원양업 선원이라든지 해외, 자, 밑줄 치세요. 해외 건설 근로자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있다. 뭐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에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우리 반반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내주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과세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네요.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고 있다. 자, 다음은 441페이지의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자, 근로소득자는 매월분의 급여 또는 상여 지급 시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한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연말정산이니까. 그래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요. 우리가 소득세를 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소득세를 어떻게 떼는 거냐면 일단 우리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요. 내 급여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 떼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게 간이세액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을 뗀 다음에 언제?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 정산해서 만약에 그동안 세금을 뗀 게 너무 많더라. 그러면 환급이 생길 거고 그동안 세금 뗀 게 너무 적더라.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이 월 급여가 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소득세 등으로 뗀 게 30만 원씩 뗀 거예요. 매달.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12월까지 총 세금으로 뗀 게 360만 원을 떼놓은 거예요. 떼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자,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 좀 복잡하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아래 그림 중에 오른쪽 원천징수세액 A 기납부세액 360만 원 이렇게 써 있죠. A하고 B를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 어떤 사람은 360만 원을 뗐는데 세액을 내야 될 걸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더라. 그럼 160만 원을 환급받는 거고 결정세액이 400만 원이 됐다. 그럼 40만 원을 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과세하면 되고 넘어가시면 일용근로자 소득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업무 종사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근로자는 1년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고 했으니까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를 세금 떼야 되냐? 이것도 이론 문제로 나왔던 얘기예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원천징수를 얼마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당이라고 얘기하죠. 일당에서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빼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15만 원 빼주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은 6%를 떼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를 또 해줘요. 얼마를? 55%를 공제를 또 해주니까 원천징수는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받으셔야 돼요. 일단 15만 원을 빼주고요. 거기에 세율은 6%, 거기에 55%를 근로소득 공제, 얘 빼주듯이, 얘 근로소득 공제 빼주듯이 근로소득 공제로 55%를 또 빼줘요. 그러니까 45%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고요. 얼마? 그럼 5만 원에 6%면 6% 그럼 얼마죠? 그러면 3,000원이고 5만 원에 6% 3,000원이고 여기서 45%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1,350원만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 나왔냐면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아이고. 야, 계산을 다 해버렸네. 지금 이 얘기네요. 주관식 454페이지 주관식 1번 문제예요. 제가 다 계산을 해버렸네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셨으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는 이 얘기죠. 근로소득 수입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올 거다. 제가 근로수익 금액을 다른 말로 그냥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조심하셔야 돼요. 용어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계산구조, 1번의 계산구조는 이 얘기고요. 그죠? 이 얘기고.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자,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월할 공제하지 않고 전액 공제를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그럼 공제가액이 총급여보다 많으면 그냥 총급여액만큼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7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로. 자,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근로소득 총수익 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 500만 원 이하는 70%를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500만 원까지 70%라고 그랬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실기에 자주 나와요. 500만 원이 총급여예요. 총급여. 그러면 70%를 공제를 해주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거든요. 요 내용 잘 보세요. 자, 이게 실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종합소득의 종류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저기 어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466페이지에 가시면 종합소득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린 내용 중에 내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회사를 다녀. 그럼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개인 단위 과세니까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내 부양가족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못 받아요. 돈을 잘 버니까. 근데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내가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적공제로. 그 공제 대상이 되려면 돈을 못 벌어야 돼요. 돈을 못 벌어야 됩니다. 돈을 못 번다라는 기준이 거기 연간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연간 소득 금액 보시면 100만 원 이하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종합퇴직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계속 이걸 설명하느냐? 밑에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고 써있죠. 예예요. 예. 자, 부양가족이 되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뭐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세요. 지금 책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 원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그 얘기는 자, 밑에다가 같다라고 쓰시고 자, 그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총급여 또는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이 나오거나 근로소득 금액으로 150만 원이거나 이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0%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로 빼주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인적공제를 여러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제는 뭐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뭐 350만 원 더하기 뭐 나오는데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실무에서는 그냥 보고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시험에 당장 필요한 거니까 70% 500만 원 이하는 70%를 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 공제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의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 인정상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된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종합소득 중에 자 넘어가셔서 444페이지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자, 공적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대요?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이 있고 특수직연금,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얘네들을 다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공적연금을 우리가 연금을 넣으면 연금 넣은 거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밑에 연금을 납입할 때는 납입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로 빼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연금을 납입한 거 2002년 거만 보세요. 2002년 이후 지금 현재는 내가 다달이 연금을 넣은 거예요. 국민연금 낸 거. 그럼 이것들은 다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할 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다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2001년 이전까지는요. 소득공제를 안 해주고 반대로 과세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셨나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전액 공제를 해준다.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음 2번에 보시면 연금계좌 그래서 사적연금이라고 해요. 뭐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그 다음에 개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기타 연금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비과세 연금소득. 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아까 우리 불쌍한 경우에 과세하지 않았었죠. 자, 아까 산업한재보험법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불쌍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지급받는 장애연금, 상해연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국군 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이 불쌍한 것들은 다 비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3번의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래놓고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시에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에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거죠. 5%, 4%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 놓고 자, 종합과세,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사적연금 1200만 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요건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더라.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표는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가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해버리고 5월 달에 확정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음 연금소득의 금액의 계산은 어제도 했었죠. 연금소득에서 뭘 빼고 연금소득 공제를 빼고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올 거다. 그런데 연금소득 공제는 한도가 있대요. 900만 원 한도래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종합소득의 마지막 기타 소득이요. 자, 뭐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다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한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만 좀 할게요. 자, 기타 소득의 범위.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에 열거된 소득으로 한다. 자, 1번에 80% 추정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 그래 놓고 자, 1번 보세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미술 뭐 그림 그리기 경진대회를 나간 거야. 근데 얘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갖고 상금을 500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500만 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얘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 혼자. 근데 그게 경비로 인정이 되냐는 거죠. 증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80%는 필요 경비로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80%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면 필요 경비가 400만 원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된다. 되셨나요? 자, 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나중에 자, 내 아들이 중학생이야. 근데 돈을 잘 벌면 부양가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아까 100만 원 기준이라고 그랬죠? 100만 원. 그러면 16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경진대에 나가갖고 500만 원을 받아왔어. 그럼 80% 필요경비 인정이 되니까 400만 원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얘는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첫 번째 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시험에 실기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진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얘도 이론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나와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에 대해서도 80%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준다. 이론 문제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실제 소유 경비라고 나와 있죠? 얘가 80%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데 80% 필요 경비를 인정을 안 받고 내가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증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 소요된 경비를 증빙하는 게 80%를 넘어가면 실제 소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필요 경비 80% 인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소득에 60% 추정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 얘가 또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세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준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금 학원에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여기 도봉세무서에서 한번 와서 4시간만 세법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강의를 해주고 강의료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아온 거야. 그러면 몇 퍼센트? 60%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업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할 내용들을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 근데 그거를 실제 소요 경비를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0%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이나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도 60%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의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 거고, 그 다음 리을의 기업 내지 디귿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 거다. 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기업 같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네요.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그래서 원고료나 저작권 사용료의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도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 거다.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가 MBC 드라마 극본 공모에다가 드라마 극본을 써서 보낸 거야. 그랬더니 당선이 된 거지. 그러면 당선금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광업권, 어업권, 산업지상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영업권, 소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얘는 별로 시험에 안 나왔고 4번 해보세요. 자, 요것도 이론 문제로 나왔어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 소득. 자, 요게 조심해야 될 게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 소득은 원래 사업소득이거든요.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면 기타 소득으로 보고 60%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 줍니다. 제가 자꾸 노파심에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론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론 문제에 나왔던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꾸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자,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가시면 얘는
실제 발생된 경비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진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론 문제로 나왔었다 이 얘기니까 그냥 한 번씩만 읽어 보시고요. 448페이지로 가보세요. 거기에 16번에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 이런 얘기 나오죠?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샀어요. 근데 1등이 당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하나 사면 얼마죠? 자, 10억을 당첨이 됐는데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게 얼마만 인정된다고요? 1,000원만 인정되는 거예요. 한 게임에 1,000원이죠. 그래서 당첨금의 필요 경비, 실제 발생 필요 경비만 공제를 해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비과세 기타 소득. 자, 비과세에 해당하는 건 거의 대부분 아까 우리 불쌍한 거였었잖아요. 그죠? 얘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1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보조비 및 귀순 북한 동포 보호법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기타 금품 이런 것도 다 비과세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등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자, 다음 3번에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해주고 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근로소득에서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뭐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비과세고요.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도 비과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해주고 있다.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3번의 기타 소득 과세 방법. 그 중에 무조건 분리과세. 자,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요.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써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요. 20%가 대부분 세율이에요.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인데 자, 복권 당첨 소득 중에 당첨금액 3억을 초과하는 경우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로또 맞으면 33% 떼요 이랬죠? 3%는 뭐 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는 복권 당첨 소득 보시면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자, 뇌물 및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나쁜 거죠. 나쁜 건 다 종합과세합니다. 그 뇌물이나 알선 수재, 배임 수재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람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알선 수재, 배임 수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고요. 449페이지 이것도 제가 어제 써드렸죠.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얘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기할 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과세 최저한은 뭐 얼마 이하일 때 최저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은 이렇게 했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올 거다. 이 얘기고요.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은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그래서 현금주의. 네, 그 정도 보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51페이지로 가셔서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객관식 1번. 자,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자, 1번 학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수익 1억 원. 얘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다음 2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1억 원. 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다음 3번 제조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래요. 아까랑 또 똑같은 얘기네요.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1,000만 원의 매매 차익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죠. 다음 4번 복권 당첨으로 받는 5,000만 원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1번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비과세고요.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얘도 재해에 의한 거기 때문에 비과세고요. 그 다음 공장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작업복 이거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겠죠. 복리후생과 관련된 거라서. 4번에 출장 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별도로 받는 직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과세된다고 그랬죠. 출장 여비나 이런 실제 비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2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4번은 과세가 됩니다. 다음 3번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당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낼 게 없죠? 일단 1당에서는 15만 원 빼고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2번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금액의 기본 세율이 적용돼요? 6%죠? 그냥 6%. 자, 2번이 틀렸고요. 다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산출세액의 55% 빼준다고 그랬죠, 아까? 다음 4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죠?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틀렸어요. 기본 세율이 아니라 6%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자, 1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 원까지의 육아수당은 비과세 된다고 했어요. 10만 원까지 비과세. 다음 일찍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되고요. 다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월 5만 원의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또 주면 그 식대는 과세됩니다. 밥을 안 주는데 10만 원을 식대로 준다. 그러면 비과세돼요. 다음 4번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비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는 건 3번이고요.
다음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틀린 것은? 자, 1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본 기억이 있어서 아까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소기업이 아닌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3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 펀드라고 그랬죠. 펀드의 이익은 배당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1번이 틀렸고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2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도 기타 소득이고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자가 직접 받으면 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이것들은 다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그래서 3번이 되고요. 다음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자, 1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 근로 시간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 300만 원 이내의 급여가 비과세가 되나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생산직 직원은 연 240만 원에 대해서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고요. 2번.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 얘도 비과세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과세되는 거고요. 다음 4번. 수도권 지역 외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비과세되죠. 그래서 7번에는 1번이 숫자가 잘못 나와서 틀린 거예요. 300이 아니라 240만 원입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했대요.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겠죠. 자, 1번은 기타 소득이고요. 2번 일시적인 금전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이었죠. 이자 소득. 다음 3번. 공동사업 중에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대요. 그러면 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죠. 자, 3번이 맞는 거네요. 다음 4번.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얘는 과세하지 않는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3번이 돼요. 다음 9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자, 1번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받는 위약금. 얘는 과세가 되죠. 위약금이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겠네요. 2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다음 3번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중에 2개의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로 총 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얘도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자, 4번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돼요. 그래서 9번에 4번만 비과세네요. 다음 10번. 다음 중 기타 소득 중에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주는 것. 자, 1번에 승마 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실제 소요 경비만 인정을 해줍니다.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도 실제 소요 경비.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도 실제 소요 경비. 4번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60%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될 수 없는 거. 자,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는 기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점포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겠죠. 점포 임대소득은 사업소득. 변호사 용역도 기타 소득이고 강의료로 기타 소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물론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뭐 근로소득일 수도 있겠지만 강의료를 일시적으로 가서 강의를 해주면 기타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될 수 없는 소득은 점포 임대 소득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및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부 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돼요.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요. 복권 당첨 소득도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4번에 일정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이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그래서 12번에는 1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13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떼놓는 거잖아요. 그쵸? 자, 1번.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나 2번의 뇌물을 주면서 원천징수해요? 말이 안 되죠. 뇌물 주면서 이거 원천징수 할게요.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3번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자, 처음에 계약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았어요. 계약금이니까. 처음에 원천징수를 못했는데 얘가 이제 해약하게 돼서 위약금으로 내가 준 계약금을 그대로 위약금으로 대체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14번. 다음의 근로소득 중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자, 1번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상당의 현물 식사.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
자, 2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얘도 비과세죠. 다음에 3번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아까 뭐 얘기한 거예요? 육아수당 얘기한 거예요. 육아수당 비과세고요. 다음 4번 본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되죠.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그거를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했을 때 비과세되는 겁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 1번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에 1인당 70만 원 이하의 금액 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였었죠. 아까 경조금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자, 2번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상여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거고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에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다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주관식 1번은 아까 풀어봤고요. 자, 주관식 2번 보세요. 거주자 고우진이 교육청에서 주관한 1대100 퀴즈 대회에 우승하여 그 원천 징수세액이 40만 원인 경우에 지방세를 제외하고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총 수입 금액에서요. 1대100 퀴즈, 교육청에서 주관한 1대100 퀴즈니까 얘는 80%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총 수익 금액을 X라고 보고 X에서 X 곱하기 0.8 이렇게 필요 경비를 빼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이 금액에 0.2죠. 20%니까 원천징수 세율은 20%예요. 이게 4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원천징수 세액이 40. 그러면 얘가 얼마냐? 총수익 금액이.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죠? 40만 원에 0.2로 나누면. 그러면 얘가 2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답 나오나요?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니까 필요 경비로 이 금액의 0.2가 4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러분이 원천징수 세율이 20%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얘가 8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는 항목이라는 거.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3번 보세요. 주식회사 제조라는 제조기업이 2020년 4월 15일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2020년 4월 20일에 200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초빙 강사의 강사료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그랬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시적인 강연에 대해서는 몇 프로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60%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준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40%만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은 20%니까 얼마를 16만 원을 원천징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얘가 이 항목이 60% 필요 경비가 인정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